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용한 교수님은 요즘 좀 고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로 웬만한 고추가 좀 끝나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뭐 계속 고소고발이 이어지네요. 저도 저 정광훈 씨가 저 고소한 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계속 경찰한테 지난번에 한번 전화는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사건 처리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누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소를 한 겁니까? 일단 그분들이 이제 보도자료처럼 뿌린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뿌렸거든요.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뉴스가 60개 넘게 나오고 이틀 동안에 나오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노모께서 너 붙잡혀가냐 하고 이제 전화가 오셨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니까 걱정을 그런 또 거 아닙니다 하시니까. 했는데요. 우선 법적인 것만 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국회에 이제 청문회 3번을 출석을 했는데요. 그 사전에 이제 법률적인 거를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보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님의 질의에 응답한 거는 국회 내에서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이 국회에서 증언한 거는 이제 고소고발은 못하게.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뭐 무서워서 증언하겠어요? 예, 증언을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그날 제가 답변 드렸던 거에 대한 고소 자격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고소고발 자격은.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제 확립된 판례 중에 국가정보원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 즉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 객체가 아니다라는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떤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건지를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인격은 없잖아요. 없죠. 예, 법인격이 뭐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이거 뭐 국가기관. 주식회사도 아니고 이게 사실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고소죠. 고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가 고발을 했다. 네, 안 했는데 왜 구됐다고 하냐? 아니면 윤석열이 고발을 했다. 이건 얘기가 되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민병덕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 주신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대통령실의 4급 행정관이 채용이 됐다. 뭐 취재하셨잖아요, 기자님께서 직접. 그건 당사자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4급 행정관이 원래 저 무당 출신이에요? 무속인이죠. 무속인. 저 역술인이죠. 역술인. 네네. 그분이 밖에 있을 때 역술인으로 명함 쓴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제보를 받아서 사실은 김 기자님께 맨 처음 제가 드렸었죠. 김한 기자.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역술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구소를 운영했어요. 역술 연구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한테 역술로 보는 아이의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시장을 개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술로 보는 그 아이 상담. 아니 대한민국 사람 중에 사실 이런 거 안 가본 사람들 별로. 저도 가봤어요. 어렸을 때는 뭐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밖에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예를 들어 김건희 씨가 밖에 있는 역술인한테 가서 조언을 받고 자문을 구하는 거 저희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 그래?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걸 어제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소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인터뷰에 대통령실 뭐 고위 관계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을 채용한 건 맞다.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역술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이분을 채용했느냐, 뭐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예산 이런 거 사용한 건 어떻게 했느냐, 다 답을 안 하잖아요. 뭐 국가, 뭐 안보에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대통령실에 되묻겠습니다. 역술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데 역술인을 왜 채용합니까? 그렇지. 훨씬 더 전문가가 많을 텐데 다른 분야라면. 그렇지. 국민 세금을 축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실 4급짜리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서기관. 대통령실 4급은 부처의 국장도 불러냅니다. 그렇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 보직 중에서는 정말 센 보직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능력이 있으면 발탁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의 주요 전공이 정치권에서 약간의 뭐 그 보좌관, 말진 보좌관을 한 것 외에는 역술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을 왜 이 자리에서 어떤 말하자면
소수 종교 담당이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는데 이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네. 거기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뭐 채용을 했는가 이런 과정을 밝혀줘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 이분이 거기서 전공이 역술이니까 역술 관련된 무엇을 했겠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속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제보를 받아서 뭐 자료는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진이나 이런 거. 뭐 사진 이런 건 우리 김 기자님도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굿당 이런 데도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공익이냐 사익이냐 해서 제가 이거를 공개한다 그래서 저한테 사익될 건 1도 없습니다. 저는 역술도 잘 모릅니다. 이 무속에 있는 분들 알고 있는 분은 있지만 저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이걸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뭘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어요. 김건희 씨가 시켰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어요. 제보 내용은 이렇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 제보 내용은 제보 이렇다. 내용이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이른바 5대 명산이라는 데서 동시에 구술했다. 네, 그날 이제 제가 2가지 답변 드렸는데 예.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 그리고 뭐 한 번 할 때마다 굿당에서 3, 4천 든다라는 얘기죠. 예. 네. 아니 어렸을 때 보면 그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지역에서 좀 약간 힘 좀 쓰는 집이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요. 지역 유지에 아니 하여간 어촌이기 때문에 굿이나 이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해신제 뭐 이런 것들. 해신제, 네. 풍어 네. 뭐 이런 거는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건 저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굿당을 예. 저는 계룡산에 그렇게 굿당이 많은지 이번에 처음 예. 알았는데 예. 굿당을 가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굿이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몇 예. 천이야. 예. 어차피 근데 굿은 그래. 3, 예. 4천 정도 하는 굿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여러 명이 오고 그렇지. 상도 굉장히 크게 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차피 거기가 시장 논리로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굿당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3, 4천 정도 되는 굿은 굉장히 규모가 큰 굿이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 굿당에서 큰 굿을 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정도 굿을 할 수 있는 굿당이 계룡산에 엄청 굿당이 많지만 뭐 어떤 무당은 500개 있다고 그러고 어떤 무당은 뭐 개수를 모른다고 그렇죠, 할 정도로 그렇죠. 많은데 그 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굿당은 몇 개 안 됩니다. 네. 예, 큰 굿당들은. 그 제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 일반적인 굿보다 더 높은 비용을 줄 테니 보안을 지켜달라 이제 이런 게 있죠.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왜 했냐, 누가 시켰냐, 요 세 가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언론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까 네. 처음에 어. 얘기했던 예. 사급 무속인이 왜 들어갔을까? 그렇지. 역술인이라고 보면 구술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이 사람의 생년월일에 따른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무속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그거가 아니면 일반인은 군 날짜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가 구술한다. 그럼 윤석열이 특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술해야 되는. 그럼 이 구술할 수 있는 날짜가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무속력에서 보면 이렇게 그 저도 따질 줄은 모르지만 따지는 그걸로 보면 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이 하루 이틀이 나옵니다. 이 실무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하루 이틀 안에 스케줄이 맞는 무당을 찾아야죠. 이 정도 규모의 구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뭘 찾아야 됩니까? 굿당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실무적인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돼. 성사구술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뭐 6월엔 안 됩니다. 7월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한 3개월 전에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그렇지. 뭐 예. 준비도 해야 예, 되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누가 했을 거냐. 예를 들면 그거는 아무리 능력 뭐 하버드대를 나와도 그 달력을 볼 줄 모르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적인 역량이 투여되고 세금이 투여됐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대통령실 안에 필요했겠죠.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5대 명산이라고 그랬고 같은 날 같은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5개 산이 픽스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모임할 때 왜 매월 뭐 몇째쯤 무슨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줄 알았어요. 처음엔 이 지식이 없으니까. 예. 근데 보니까 5대 명산 중에 뭐 계룡산, 뭐 가막산 이런 데들은 뭐 워낙 이제 뭐 소위 유명하니까. 예, 유명하게 그쪽에서. 이제 뭐 영적인 기운이 예. 강하다 뭐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시점에 따라서 그 영적 기운이 이제 센 데가 이게 있겠죠. 막 돌아다니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날짜 시간도 이제 그때 그 무속력 같은 게 이제 따로 잡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참담한 신경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스픽스에서도 공개를 드린 바 있지만
2022년 1월부터 3월 9일 대선 약 2달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제가 수기 메모를 찾아보니까 무속에 대한 저희가 대책 회의를 한 것만 4번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캠프에서? 네,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 왜 저희가 무속에 대한 대응 회의를 해야 됩니까? 뭐 천공이다 건진이다 뭐 수도 없이 메모에 막 있어요. 그럼 왜 저희가 회의 시간에 각 파트의 실무 총책임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지금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왜 저희가 그 비싼 시간, 비싼 인력들이 무속에 대한 대책회의를 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얘기죠. 그렇죠. 그때 아니 당시에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고 어. 사람들의 그런 의혹이 없었다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저희 전문 인력들이 각 파트의 책임자들이 왜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 사실. 예. 그때 그런 의혹이 있어. 저희가 그리고 취재해서 실제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왕자 이 써가지고 그냥 황당하게 토론회장에 그렇죠. 왔잖아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난 무당한테 들은 얘긴데 예. 재밌는 얘긴데 자기도 뭐 김건희랑 윤석열이 부부가 그거에 관심이 많다 그랬을 때 처음에 반신반의했대요. 무당이에요. 현직 무당인데 반신반의했대요. 아 그거를 해도 대통령이 나랏일 보는 사람들이 하겠어. 근데 자기가 이번 계엄을 보면서 이 부부의 본질이 음주와 무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12월 2일 날 윤석열 네. 대통령이 공주 산성시장을 갔습니다. 계엄 하루 전날이죠. 12월 1일 날. 예,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 상인들한테 힘내 뭐 제가 올라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이 무당의 해석은 뭐냐면 그 무당의 해석입니다. 무당의 해석은 뭐냐면 그게 그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본향식이라는 거예요. 본향식이 뭐냐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아버지 고향이 이제 공주여서 공주를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이 서울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거기서 무슨 민생경제 회의를 잡아서 내려간 겁니다. 갑자기.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소상공인 활성화예요. 아젠다가. 근데 그 전까지 했던 민생경제 회의와도 약간 동떨어지고 그거를 굳이 공주 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소상공인 뭐 활성화 대책 논의를. 근데 가서 일일이 이제 상인들 인사하고 뭐 이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는 왜 갑자기 계엄 전날 저런 데를 갔지? 일종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고향을 방문하는 의식으로 자기는 본다.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거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맞춰보면 이런 해석을 내놓던데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12월 3일 날 계엄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금 얘기된 바에 따르면 최소한 11월 30일 날에는 세팅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그 사이에 공주를 갔을까? 꼭 내려갔어야 했냐.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가 공주 일정에 같이 갔냐 이런 거를 다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프 단계에서부터 그런 회의를 정말 뭐 전문 인력들이 나서서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대처할 일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렇죠. 뭐 공적으로 캠프 차원에서 다 할 적이 그렇죠. 없는데 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점점 정말 자괴감, 참담함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속인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네. 어떻게 보면 본업, 생업에 대해서 제가 패를 끼칠 이유는 없어요. 예. 각자 가서 하는 것도 자유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본인들이 왕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캠프 내 대책회의까지 오면서 공적인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 온 거죠. 엄밀히 보면.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알 권리는 있다.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발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소해라. 제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대통령실이 고소를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개인이 해야지. 개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지 무슨 대통령실이 정진석 거야, 김건희 거야, 윤석열 거야. 예전에 말이 안 되잖아. 예전에 MBC랑 KBS가 장악돼 있던 시절에 네. 흑역사 시절에 MBC가 그걸 많이 했었어요. 자, MBC의 MBC의 명예를 명예를 훼손했다. 이 고소 다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이거는 기관은 명예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MBC 사장인 내 명예가 훼손됐다 그렇게 말해야지. 네, 그래서 그제 저녁에 용산 출입 기자분이 전화가 오셔서 네.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뭐 아프다 뭐 하다 지금 얘기 나오죠. 예. 너무나 건재하다. 과연 대통령실이 이걸 왜 신용할이라는 개인 사인을 고발했을까?
현 정부 들어서도 사인을 고발한 건 거의 없다 그래요. 고소 고발한 그렇지, 거는. 그렇지. 그럼 왜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신용환이라는 사인을 고발했을까? 뒤에서 누군가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여전히 푸시를 하고 있다. 아직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의 있구나. 영향력이 너무나 세게 살아있다.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 법률가가 좀 많습니까? 법조인 출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고 빨리 감추고 싶은 치부면은 자기들이 일종의 이제 고발인 적격이 안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명예훼손의 객체가 아니니까. 예. 그것도 뭐 뻔히 알 텐데 급하게 그거를 보도자료처럼 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 아니냐라는 얘기를 직접 용산 출입하시는 기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는 왜 말 안 하냐고 아나키스트님이 아까부터 아나키스트님은 팬인 것 같아요. 뭐 전계한 대표님이세요? 아나키스트- 전계한 대표님의 이명. 아니야. 아나키스트님은 내가 보니까 그 닉네임도 그 김민하 평론가의 성향이랑 비슷하잖아요. 어울리네요. 네. 어울리잖아. 무정부주의자. 예, 그래서 약간 좀 약간- 같은 동료가 아닌가. 그래서 내 친구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김민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나키스트님은. 구독자님들 중에 예. 관리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서 감시하면서 쟤는 왜 얘기를 안 해? 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계속 관리를 하십니다. 계속 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하신 분, 소스이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근데 합니까? 그걸 또. 제3자적인 명탐정 김민하가 봤을 때도 이런 지금 그 우리의 추측이나 추정이 억측 같지는 않죠. 아니, 추정이 아니고 지금 네. 경험한 거와 취재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뭘- 이제 네. 결국 이제 막바지는 이게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김건희 씨가 시킨 거 아닌가? 그 굿한 거, 그리고 어떤 목적이 그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어떤 사적인 어떤 동기, 그게 본인들은 이제 국정이라고 뭐 치장할 수 있겠지만 무슨 사적인 마음 때문에 국 같은 걸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돈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돈이 이게 국민의 세금이냐 아니냐는 본인들 돈으로 했다 그러면 스캔들 정도입니다. 스캔들 정도고 가십 정도인데 국민 세금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법법행위 아닙니까? 동기는 이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 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수사 뭐 이런 것들을 그렇지. 해봐야지 이제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 예. 뭐 추정 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어. 동기는 그런 거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구술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날짜도 잡아야 되고 뭐 장소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술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그 굿하는 사람을 전담해가지고 뭐 고용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사실상 이제 그 굿을 이제 해주시는 분한테 아웃소싱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잡는 거지. 그렇죠. 우리 집에 그걸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한 겁니까? 대통령실에다가 그 전담하는 사람을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첫째, 그 정도로 많은 일을 그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을. 그렇죠. 의존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다. 즉 그것을 국정으로 표현하든 뭘로 표현하든 대통령실의 공식적 업무의 영역으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매일 오늘의 운세를 본 거야. 그게 오늘의 운세는 아니겠지만은 그들의 말로는 그게 국정인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그게 국정인 거다. 공짜로 이렇게 봐주는 데 많던데. 그러니까는 오늘의 그들이- 운세 앱에서. 그들이 국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일부가 무속인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담하는 비서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국정의 일부다라고 하는 세계관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언행이라든가 그런 거- 확인된 어떤 그런 거 발언이라든가 같아. 그러면 네. 이거는 또 뭘 증명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추정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거여서 이 두 가지 국정의 하나의 축이 무속이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거를 이 사람이 고용돼 있다는 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 비용 문제는 가령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잘 되고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뒤에서 구술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냥 구술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 네. 자기 돈으로. 그렇죠. 대통령실에 관련 인력이 있고 그 인력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세금이 뭐 전액일지 아니면 일부일지는 그거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일부라도 들어갔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당연히 무속과 관련된 세팅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월급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라도 이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인데 당연히 이거는 무속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요 세 가지를 보면 결국은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대왕고래는 이거 시추 한번 해봤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한 이유도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안덕근 장관이 왜 이거를 한 번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경제성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유가 나왔잖아요. 니네 이거 삼성전자 시총 5배라 그랬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 정무적 영향이 좀 개입을 했어갖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삼성전자 시총 5배라고 한 거는 장관이야. 네. 장관이 그랬어요. 네. 근데 공무원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건 다 그냥 최고 수위의 인정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쵸? 예, 우리가 원래 하려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어제 딱 명박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무적 개입이라는 건 뭡니까? 대통령실에 어떤 격한 환호가 있었던 거죠. 이 그렇지.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저희 그날 아침에 취재 기자들 아시잖아요. 출입 기자들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몰랐어요. 대왕고래. 네,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걸. 6월 며칠인가? 네, 세종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보통 이 정도 프로젝트면 한 일주일 전에 세팅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산자부에서 몇 년짜리 프로젝트입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지. 진짜로 석유가 시추된다라고 하면, 가스가 시추된다고 하면, 근데 당일 부랴부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이미 보도가 나왔지만 바로 직전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대통령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거죠. 이거. 그렇지. 어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발표입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의미가 아주 센 발표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공직사의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 입장 전환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어제 3시 반쯤에 이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먼저 뿌렸죠. 그래서 이제 이 차관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제 헌재 누구를 출석시켰습니까? 경제수석. 경제수석.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위 내란 우두머리와 그 집단들이 그를 추종하거나 지금 동조하는 집단들이 내란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요인으로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킨 요인으로 몇 가지를 대는 중에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지. 예. 그러면 어제 그것도 내란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계엄의 원인이다.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민주당 야당의 독주로 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깎고 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경제수석 출석시켜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대왕고래 그렇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예. 경제성과 뭐 미래 전망과 뭐 이런 걸 하고 싶었겠죠. 딱 시간 맞추고 날짜 맞춰서 3시 반. 그러면 엠바고 걸어서 보도자료를 훨씬 더 일찍 뿌렸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시추 더 이상 안 해. 시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선 처음에 김상훈 지금 당직이 뭔지 모르겠는데 김상훈 의원이 자제해야 된다. 비판을 자제해야 된다.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야 된다. 뭘 자제합니까? 그 자제를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야 된다. 즉각 재개해야 된다. 자, 제가 극동유아그룹의 회장실 사장을 했습니다. 옛날 극동쉘이라고 옛날 어렸을 때 주요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은 예. 알 거 아니에요. 처음에 8개월 전에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정도면요. 우리 같이 일하고 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 업계에서. 그렇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에 블룸버그를 포함한 수없는 경제 관련해서 뭐 이 뉴스를 내는 데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액트지오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뭐 다 차치하고라도 그렇죠. 딱 보면 전문가들이 보는 느낌과 이런 게 있고 호주의 1위 업체서부터 3위 업체들이 왜 철수하느냐 뭐 이런 것들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와서 뭐 즉시 재개를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정답 말씀드릴게요. 나오면 환호성 치고 박수 쳐드릴게요. 당연히.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반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예.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그대로 반사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상식적으로 이게 돈이 되면 민간업체들에서 이렇게 막 달려들거든요. 뭐 중공업이든 SK든 무슨 정유회사들이든 이런 데서 먼저 달려들고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자금 그리고 정보력 이런 것들은 뭐 석유공사가 제가 석유공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도 공기업에 있어봤기 때문에 KBS 공기업이잖아요. 네. 공기업의 정보력과 일반적인 어떤 상사와 정유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정보력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비교가 안 돼. 근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말이 돼? 뭐 이러고 있었거든 그때 제가 6월 달에. 요 기간에 네. 포항 경주에 있었거든요. 요 발표가 나오고 나서 6월에. 네, 6월에. 네. 근데 거기 횟집에 가면 횟집 사장님들이 다 말해요. 네. 이 앞에 까면 가스 나온다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렇지. 영일만 친구. 여태 왜 안 하겠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지. 돈 그게. 맞아. 지금도 나온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거기 불 가스는 붙여놓고 나와. 네. 불 가스는 붙여놓고 나와. 활활 타오른다. 그 동네 사람들 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돈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석유공사 입장에서 네.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본 잠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나온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투자를 받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탐사 시추를 그래서 하기 위해서 여기가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석유공사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탐사 시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산업자원부에서 뭐 국장 정도가 결재를 하면은 탐사 시추를 해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예산이 필요하면은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국회에다가 이걸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예산 통과 안 시켜주겠습니까? 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협의를 잘하면 되죠. 근데 이걸 정치화를 누가 시켰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일이 이제부터 벌어질 거다라고 뻥치기를 뻥 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 단계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석유공사가 열심히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다 몰랐지 않습니까? 기자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윤석열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총선은 졌지만 그래서 완전히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리고 여당이 전당대회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뭐 있지만은 어쨌든 석유가 펑펑 터질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한 이 시도를 왜 했느냐. 사실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도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몇 배가 되는 게 지금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상적인 시점은 어제 탐사 시추를 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 뭔가가 나왔다. 탄화수소가 확실하게 포집이 됐고 이게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때가 됐을 때나 뭐 적어도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장관 정도가 나와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뭐 예산 배정해가지고 추가로 뭘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왜 했느냐에 대한 어떤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누가 하자고 그랬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됐던 거냐? 어떤 직권남용적인 어떠한 행위가 어제 다 실토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실토를 이끌어낸 것이냐 이런 거를 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우등 프로젝트. 내란 주도 세력들과 그 네. 동조 세력들이 벌여왔던 수많은 일들에 의해서 국민들 새우등 정말 등골 브레이커 국민들 등 다 휘어지고 부러집니다. 자, 좋습니다. 프로젝트 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뭐 노르웨이도 뭐 13% 확률을 가지고 해서 천원 가스전을 뭐 어떻게 해서 했다. 좋습니다. 뭐 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는 20% 확률이 있으니까 더 해볼 만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뭐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 내렸습니까? 그 다음에 뭐 즉각 6개 중에 다시 또 시초해야 된다. 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 재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성, 코스트 베너핏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 다시 따져봐야죠.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그렇죠. 절차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석유공사 입장에서 어필을 해서 국회에서 그에 따른 합당한 예를 들어 다시 탐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예산 승인을 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산자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대통령이 발표하고 다시 순서를 밟을 수 있겠죠. 그거를 다시 즉각 재개해라. 그러면 제가 또 비유적으로 하나 반사해드리겠습니다. 제2, 제3 비상계엄 내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무조건 지금 다시 즉시 시추하라. 어디를 그럼 갖다 꽂을 겁니까? 어디를 시추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게 책임 소재나 직무유기든 직권남용이든 관련해서 왜냐하면 한번 뚫을 때마다 막 한 1,000억 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조그마한 회사에 왜 거기에다 굳이 거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놓고 보면 너 공무원으로서 이 일을 제대로 한 거야? 이미 너 왜 이렇게 일을 한 거야? 이미 윤석열이 내란 피의자서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사실 이 혐의 하나가 형량이 얹어지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고약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아니 산자부 공무원들은 다르죠. 뭐 그건 또 살 다르죠. 떨리지. 네. 이게 뭐 그래서 어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한 이유가 저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이게 발표된 시점이 어떨 때였습니까? 그때 최상병 특검이 한참 시끄럽고 그때 이게 윤석열이 정치를 못하는 건 상수고 이제 지금 문제는 경제야. 이 경제가 박살나고 있어. 이런 보도들이 보수 언론에도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맞아, 예. 맞아. 그 시점에 이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치라는 건 이 신문 일면가리를 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뭐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며칠째 왜 일면이 왜 이러냐? 이거 하나 갈자. 이러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윤석열 정부 내내 반복되어 왔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고약해진 게 뭡니까? 윤석열이 헌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엄의 근거 사항 중에 하나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발발시킨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제 경제수석이 굉장히 곤란했지 않습니까? 자기 증인신문을 앞두고 이게 발표가 돼갖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탄핵 재판에서는 네가 말하는 계엄의 근거라는 거는 부정당한 건데. 그렇지. 이렇게 이제 활용될 그렇지.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어제 3자부 발표하기 하루 전날 웹포스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용 이미지.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우리는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거를 산자부랑 전혀 지금 업무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드러냈고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전날 이건 뭐냐면 이 계엄 근거로 이게 활용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에서 근데 하루 만에 산자부가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그냥 언론 플레이용 이슈였다라는 거를 국민의힘도 대통령 내란 피의자 윤석열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이 시점에서 이거는 국정감사 안 되면 특검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승전 또 김건희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거 발표하고 나서 석유공사가 창사 이래 상장 이래 처음으로 최초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예산을 8배로 높이고 할 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삼부토건 이런 게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면서 줄줄이 기업들이 한 15개 이상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수혜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이게 발표되면서 과연 우리가 이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회사도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수혜주로 그때 급등했던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식을 누가 소유했는지를 다 봐야죠. 지금 오늘 말이죠. 이 일반 투자자들 어떻게 해? 한국 앙코 유전, 화성밸브,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아까 제가 보니까 15% 이상씩 다 빠졌네. 네. 에닉, 흥구석유 전부 관련주예요. 한선엔지니어, 동양철관, 넥스틸 10% 이상씩 아까 빠졌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래서 이런 한때 이제 식으로 그런 뭐. 관련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박기를 해서 누가 이익을 편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봐야죠. 이때도 이미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대통령실 자체가 거대한 작전 세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잘 아시지만 굉장히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을 지금 산자부 말대로 정무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또 직접 네,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호들갑 떨면서 막.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창원 산단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그거를 발표하는 순간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석유나 정유 관련된 주가들이 엄청 영향을 미치는 건인데 그러니까 그때 엄청 출렁였거든요.
한 며칠 동안.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야 이게 뭔가 작전 세력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한국가스공사도 거냐.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 난 처음 봐. 그렇게 유틸리티주는 거의 안 올라가거든. 네. 안 올라가고 막 이렇게만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고 막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심판에 어제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일관되게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마이크를 켜둔 상태에서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회의 참석자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다 들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월 4일 날 제가 이제 국회 청문회 출석을 예. 했을 때 이제 맨 뒷자리에서 앞에 있는 이제 장군분들의 태도와 주요 질의 내용을 다 봤어요. 예.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러면 이제 어쨌든 포고령을 내린 계엄사령관으로 그렇죠. 그게 뭐 6시간인가 뭐 그분이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육군의 총지휘자로 또 그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내린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왜 못하겠습니까? 그날 사실은 설전이 많이 벌어졌던 게 무기 같은 걸 사용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뭘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특수전사령관이 이제 참모총장한테 계엄사령관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꾸로 나온 게 그 무기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래서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에 대한 말장난이 이제 그날도 계속 그렇죠.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흐름과 맥락 중요한 포인트들 과연 무기를 쓰라고 한 것이냐 안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냐 이런 게 포인트잖아요. 지연 말단적인 이제 말꼬리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특수전 사령관은 그런 자기 말꼬리나 뉘앙스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꼴까지 이제 그런 형상까지 벌어집니다. 안타깝죠. 이분은 자기가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꼬리로 어제 헌재도 별수 없이 그 말꼬리 장난으로 자기들 위기를 자기들의 어떤 범죄를 덮기 위한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 내란수계나 피고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 전 못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스픽스 방송에서도 12.3 내란 전까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는 말을 뺀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모시고 같이 했던 분인데 12월 3일 이전까지는. 네. 그런데 국민 가슴에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저도 체포될 수 있으니까 피해라는 전화를 2통 받고 그날 난리가 났었어요. 국민들 가슴에 총불을 겨눈 사람을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 헌재에서 한 모습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잡범보다 못하게 하면 그런 사람을 어찌 지금 국가의 최고 지도자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진짜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대통령으로 불려주시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면 그에 합당하게 지금이라도 정말 석고대죄하고 국민들께 사과하시라. 그래야 대통령이라고 말이라도 한번 마지막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예우라도 한번 하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이걸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월 6일 날에 뭐 민주당으로부터 무슨 공작을 받은 것처럼 곽종근이나 뭐 이런 사령관들이 공작을 받은 것처럼 근데 공작을 받아가지고 곽종근이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어차피 옷도 벗게 되고 그 사람도 감옥 가게 되는데 감옥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옷도 벗게 되고 그 3스타가 이게 지금 계엄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그냥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곽종근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뭐. 저는 헌재 변론을 지켜보면 네. 그들이 약간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왜냐하면 무슨 공작을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인원, 요원, 의원 이 얘기를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 장면을 다 봤잖아요. 온 그렇지. 국민이. 그럼 네. 그거를 본인들도 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의 말이 맞으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페이퍼work만 한 거야. 이 계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페이퍼 지시를 할 때 내가 그때 의원이라 그랬다고? 내가 그때 요원이라 그런 건데? 내가 인원이라 그런 건데? 뭐 이랬다면 실제 벌어진 일이 없다면 그러면 그걸 다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미 기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변론 전략이라는 건 뭔가 미수 상태에서의 변론 전략 같은 거를 지금 들고 나와서 싸우고 있는 그렇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그 망상에서 아까 표현하신 대로 뭐라 그럽니까? 그림자를 쫓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 일단 그 변론 전략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공작을 당했다. 이거는 저는 재판 전략이라보다는 이거는 태극기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태극기들한테 하는 얘기고 홍장원 차장 나한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국정원의 필드에서 뛰고 필드 경험과 이걸 다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고위직인데 근데 이 양반을 어떻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유튜버들이 공작금을 해먹었다더라, 북한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다더라, 뭐 이렇게 지금 씌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들을 지금 어이가 없고 홍장원 차장도 나와서 그 잘 물어봤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아, 그들의 세계에서. 예. 이미 공작금 떼어먹고 북한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도 지금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것 같지. 왜 불리해지는 줄 알아? 이거 민주당이 공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구들한테. 그래서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 이제 그만 중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게 법정에서 먹히는 논리라거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호소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딱 보면은 조선일보만 또 딱 다른 게 물론 이제 오늘 보수 언론들이 조금 주목한 거는 윤석열 측이 곽종근 진술을 흔든다. 요거에 주목하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윤석열이 흔든다는 내용인데 조선일보를 딱 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근거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세계에서는. 곽종근 진술이 바뀌었고 김현태 특임단장 있지 않습니까? 709 특임단장 김현태 진술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전일에 이제 다른 날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또 홍장원이 진술이 이상하고 그래서 다 진술이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 보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030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왜 이상하냐?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요원이 됐다가 이제 인원이 됐다가 뭐 이런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쓰잘데기 없는 논란 아닙니까? 인원이든 요원이든 뭐 그게 의원이든 간에 뒤에 말을 한 맥락 전체 맥락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지. 윤석열의 거짓말이 나는 태어나서 사람이라고만 하지 인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미국 의회 그 국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렇죠. 그것도 이제 거짓말인데 바이든 날리면에서 나는 국회는 한국만 국회라고 하고 미국 의회는 의회라고 하지 미국 국회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에요. 네,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미국 머리가 국회라고, 좋은 분이 아니야. 미국 네. 국회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들 들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네. 본인이 미국 국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그런데 바로 윤석열이 나는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안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MBC 유튜브 보면 잘 정리해놨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속 인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용현 신문할 때도 김용현이 나왔을 때도 사람과 인원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검찰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인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전담 인원, 뭐 집회 인원, 그러네. 예, 인원, 그다음에 수사팀 인원 배치. 인원이라는 말을 맨날 쓰죠. 아, 검찰에서 그런 그러니까 말 많이 쓰다.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검사들이 그러니까 일반인은 안 쓰는데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들이 쓰는 말을 꼽으라면 인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 인원이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말 상시 쓰는 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이고 이제 아. 그 거짓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반적인 문맥과 발언의 맥락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사전에 특전사들이 뭐 레펠 타고 옥상으로 진입해갖고 국회 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전사들이 밖에 내려가지고 갔는데 인원을 끄집어 내라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는 거죠. 그 맥락을. 그리고 그렇지. 김현태 단장의 말이 흔들렸다. 이것도 다 소용없는 얘기인 게 150명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150명이 뭐 특전사 150명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국회 의결 정족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면 안 된다.
라는 취지에서 150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김현태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리고 150명. 예. 홍장원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라는 거의 핵심은 체포 명단적은 메모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 메모는 지금 오늘도 보도가 나옵니다만 그 전에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만은 다른 루트로 방첩사에서 여인영이 방첩사령관이 불러줄 때 옆에서 그 얘기 듣고 받아 적은 사람도 똑같은 메모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메모에 적힌 명단하고 홍장원이 전화 받고 적은 메모하고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단이. 그러면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명단은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검찰 단계에서 다 확인된 사실들이거든요. 그 말을 또 리바이벌 한다라는 거는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의 차원인 거고 지금 윤석열 측에서 여론전 하려고 뭐 하냐?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 단장이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확인하니까 한 8만 명 정도가 회원이에요. 지금 벌써 8만 명인데 이게 이 단체가 어떤 구성이냐면 단장이 있고 밑에 집행위원장이 있고 동네별로 지부가 있고 막 이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면은 변호를 하기 위한 변호사들이냐? 아니에요. 아무나 가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호인단이랍시고 여기저기 댓글 달고 뭐 유튜브에서 주장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여론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그럼 이 단체가 그러면 무슨 변호를 하는 단체입니까? 내란 선동을 하는 단체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근데 없는 거죠. 지금 간단치 않은 상황인 게 윤석열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광장에 소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과 이 유니버스가 유지되는 소스를 계속 제공하고 결국 이들이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갈 거냐면 헌재가 판결이 나더라도 이걸 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87년에 이른바 만들어놨다는 이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이라도 야 아니야 헌재 판결 나면 끝이야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그래도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 그렇게 안 잡고 있잖아요. 계속 헌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헌재 판결이 난 다음에 그리고 60일 이후에 대선을 하는데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들고 있는 전가의 보도가 뭡니까?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이 대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부정부리한 헌재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고 지금 하는 이 선거는 뭐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쟁을 할 거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되겠어? 그렇게 돼?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들이 주도하는 집회나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 이 3당 콤보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면됐고 내란 다 인정돼서 재판 받아서 형벌 다 받았는데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뽑았으니까 이제 한 스텝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여기가 계속 그걸 붙잡는 세력이 되겠죠. 사회 불안 세력이. 그러니까 이 불안 세력을 지금 윤석열이 그리고 윤석열 그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을 이거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 윤석열을 좀 이따 버려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조장해 가고 있는 판이에요. 네, 지금 이걸 굉장히 진짜 이렇게 한다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김하 기자님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에 입각한 말씀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씨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애드립을 하고 있어요. 즉 저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포, 구속, 그리고 지금 헌재 이제 탄핵 파면, 그리고 형사적인 거 국회에서의 국정 조사 이런 것들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뭘 하고 있느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분들이 모를까요? 자기들 아웃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극우 유튜버를 워낙 많이 뭐 후보 때부터 봤으니까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인조반정, 트럼프 이런 연구를 잘못한 거죠. 지금 거꾸로 이제 잘못한 거죠. 종국적으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거에 비해서 저는 윤석열 신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제. 이 대선 이후에 나온다고 봐요. 대선 이후에? 네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합리적 보수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같이 섞여서 이 대선까지 왕창 망가지고 나서 계속 같이 살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윤석열 신당에 그러면 나간다 그러면 어떤 주체냐. 패권의 당권은 이분들이 잡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알현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윤상현, 지금 나경원 오늘 또 간다는 거죠. 구치소에 간다. 네, 알현 정치죠. 뭐 접견 정치 그 고상한 표현이고 알현 정치 하는 거죠. 왜 알현합니까 이분들이? 대선 이후의 당권이죠.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 2017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석고대죄하고 정말 자기들 껍질을 벗기면서 혁신 노력을 하고 국민들 앞에 정말 참회하고 다시 일어난다? 전혀 없잖아요. 점점 우경화되고 가다가 홍준표 씨 해서 24% 얻었다고 좋아하고 우경화돼 가다가 황교안 부정선거 등등 당대표 되고 쭉 갑니다. 자, 그런 극단적인 박근혜 탄핵을 겪고도 그래왔는데 지금 그때보다 갈등 강도를 한 10배 높여놓으면서 더 극단으로 가죠. 결론적으로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잘못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서 당을 창당하려면 창당에 대한 결기와 돈과 여러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갖춘 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집단들이에요. 오히려 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얘기하셔서 그게 나오는데 그 정강훈 당이 2.6%가 나왔었어요. 총선에서 2.6% 제 기억에 2%대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세력 플러스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최소한 10%만 해도 그럼 의석이 몇 개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국민의힘 본체는 윤석열과 손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대선 후보를 내야 되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엔 이 세력, 그러니까 2016년, 17년도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세력이 말하자면 정치 세력화를 이뤄서 의회에 진출하고 여전히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관 속에서 한국 사회의 한 블록으로 등장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갈 수밖에 없는 황당하네.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 아웃될 거 알고 그 애프터, 그 뒤를 대비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빨려가죠. 알면서 빨려갑니다. 왜? 당권을 갖고 싶어서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당권을 쥐고 계속 자기들이 공천권까지 지방선거, 총선까지 계속 와서 지금도 주류가 그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수의 가치 철학이 다 망가졌다. 왜냐하면 정말 땅바닥에서 손톱이 다 망가질 정도로 어떤 긁어가면서 혁신 노력을 하고 쓸개를 씹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현상의 정점은 자리죠. 대표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대주주가 지금 남은 게 TK, PK로 대변되는 지역적인 베이스. 대주주에게 잘 보이는 거 이런 것들만 남아있고 그렇게도 얼마든지 자기들 공천 받아서 간다. 이런 것들이 되니까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애드립이 아니라 계산된 애드립을 한다. 1시간 떠들면 59분 떠든다고 해서 어떤 분 아웃됐죠.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 회의를 많이 한 사람인 제가 볼 때 50분은 혼자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네. 하다 보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꼬이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옆에서 교정을 못 해줘. 말을 못 하죠. 분위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그 엄중한 비상계엄 형식적이나마 공무회의라고 소집했다잖아요. 거기에서 김건희 씨가 알면 이거 큰일 나는데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믿지 않습니다. 1도 믿지 않아요. 그건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 나온 게 이상민 장관이 12월 16일인가에 조사받으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랬죠? 그 말이. 네. 그 사이에 체포도 안 당했고 충분히 말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김건희 씨를 빼려니까. 그러네. 제가 왜 안 믿느냐. 제가 턱 밑에서 바라본 윤석열 업 또는 업셋이 되면요. 치솟아서 한번 전화 받으러 안에 들어가면 개XX 소XX 막 나오죠. 네. 그 분위기에서 김건희 얘기를 했다고요? 윤이? 절대로 와닿지 않아요. 하면 막 너는 뭐하고 너 막 이렇게 됐을 것인데 거기서 갑자기 천하태평 무슨 막걸리 몇 잔 먹고 하듯이 이거 우리 집사람 알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사람 평소에 한 언행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고. 네, 알리바이를 만든 거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령 앞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윤석열 국민 변호인당 아까 8만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10만도 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그 예를 들면 10만 명 또는 이 정도 세력이 넘을 수도 있고 이 정도 세력이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또는 당권을 다투는 그러한 당권 전당대회 이런 데서 단일한 어떠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 이런 논리로 윤석열로 조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억울하고 부정선거가 있고 이런 믿음으로 단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후보가 있을 경우에 윤석열이 억울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내야 되고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파헤쳐내야 되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후보한테 몰아주자 이런 후보가 있을 경우에 거기다가 지지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이 세력이 갖춰졌다고 할 때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러한 세력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유혹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갈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태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더욱 걱정되네. 분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평론가님 말씀대로 걱정되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 룰 그런 거를 꽤 그래도 알잖아요. 예. 같이 제가 여기서 룰이 바뀌고 한 것도 공개를 한 적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2대8, 3대7, 5대5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예. 절대로 저 평론가님들도 김문수 씨 뭐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게 어디 나오던데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후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벚꽃 대선이든 장미 대선이든 펼쳐지면 제가 장담컨대 100% 김문수 씨가 후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예, 룰의 답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3년 전 대선에서요. 9월, 10월, 11월 세 번의 예선을 하면서 12명, 8명, 아니 8명, 4명, 1명 이렇게 추려졌습니다. 예. 이럴 시간 없잖아요. 사실상 한 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파이널이 5대5예요. 지금 그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예. 바꾸려면 그거의 유불리에 따른 논쟁 때문에 만만치 않죠. 자, 그러면 윤이 체포되기 전에 원로들 10여 명을 각각 초대해서 수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를 후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건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씨에게 확 쏠리고 그게 이미 구구에서 많이 퍼졌어요. 그럼 이 룰대로 갔을 때 지금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 벌어져 있어요. 김문수와 다른 후보들. 그렇죠. 자, 5대5입니다. 일반 여론조사에 그럼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한참 싸우거든요. 그렇겠죠. 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수가 커지면 전체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 분포에 수렴돼 간다는 게 통계학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당원 모수가 작지 않아요. 국민의힘도 큰 모수예요. 비슷하게 수렴돼 갑니다. 거꾸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요. 저희가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누구를 찍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룰대로 가면 김문수 씨가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김문수 씨가 후보가 되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막 흥미롭게 계속 듣다 보니까 광고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끝부분의 광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약정 끝나시면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 분에게는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룡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최경룡의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 지원실장 나오셨었고요.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연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